안녕하세요. 네, 그루자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 실기 기출 보건 문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규준의 종류 중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네, 출제 빈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별 5개 출제 빈도고요. 이 문제는 이제 집단 내 규준의 종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규준이라는 것은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수죠. 집단 내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점수입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집단 내 규준 3가지 이제 100표 등급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백분위 점수는 원점수 분포에서 100개의 동일한 구간 0에서 100점 사이에 위치시키는 거죠. 점수, 원점수를 0에서 100점 사이로 변환시킨 점수가 백분위 점수다. 표준 점수, 원점수를 표준화시킨 점수라는 거죠. 무엇을 사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표준화시킨 점수다. 그래서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표준 점수입니다.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1 표준 편차의 위치에 있다.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의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와 평균을 사용해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Z점수, T점수가 있습니다. Z점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점수 분포 Z점수고요. T점수는 평균이 몇이죠? 평균 50, 표준 편차 10인 분포로 변환시킨 것이 T점수. 다음 표준 등급입니다. 표준 등급은 우리 익숙하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9등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점수를 1에서 9의 구간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변환을 시켜서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변환시킨 것이 표준 등급이다. 스테나인 척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100표 등급이다. 2번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 여기는 쓰시오인데 5가지 쓰시오 하면 이름만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 보면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출제된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설명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이제 별 5개 출제 빈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추문 반유를 암기해 주세요. 신뢰도에 영향 주는 요인은 개추문 반유다.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은 검사 결과의 일관성이죠.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신뢰도입니다. 자, 개추문 반유, 개인차, 추정 방법, 문항수, 반유,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개추문 반유.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계수가 커지고요.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라서 측정 오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검사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대체로 커지는 편입니다. 마찬가지 문항 반응수가 적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신뢰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된다고 해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이제 신뢰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 유형, 속도 검사의 경우에는 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속도 검사의 신뢰도를 반분 신뢰도로 검증한다라고 하면은 반분 신뢰도가 뭐예요? 검사 문항을 절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나눠서 2개의 검사로 검증을 하는 게 반분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속도 검사는 홀수 문항, 짝수 문항 이렇게 나눠서 신뢰도 검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문항수가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 검사는 속도가 이제 검사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항수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신뢰도 계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유형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는 것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추문 반유. 그리고 신뢰도 하면은 요 문제와 함께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신뢰도 추정 방법 세 가지. 네, 요거는 암기하고 설명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 신뢰도 중에서 신뢰도 반동검이죠. 반분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어요. 이 중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혹은 단점 네 가지. 요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이 영상 내용 링크 주소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들어가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명칭의 A 검사와 B 적성 검사를 2번 반복 실시를 했대요. 두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여서 이 사람 적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와 같은 동일명의 유사한 심리검사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원인 5가지 쓰시오. 네, 요 문제는 2010년도에 출제가 됐었고 지금 2021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자, 정답을 바로 정리를 해보면 검사 시행 사이의 기간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하면은 앞에 실시했던 검사가 뒤에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시행 절차상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고요. 수행 환경상의 차이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수검자의 속성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문항의 반응수나 문항 난이도가 서로 달랐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고용노동부 성격검사는 빅5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5요인을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네,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별 2개 정도. 그래서 21년도 여기에서 출제가 됐고 24년도 1차에 1회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요거 필기 공부할 때 또 정리를 하셨을 텐데요. 오션, 네, 영문으로 오션으로 암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빅5 성격이 개성 외향적인 건 친정 쪽을 닮았어. 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개하면 개방성이죠. 무엇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래서 주변 세계나 경험 추구, 호기심 성향, 네, 이런 성향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하면 성실성이죠.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려는 성향. 외향성은 상호작용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성향, 외향성. 친밀성은 친화성, 호감성이라고도 합니다. 대인관계를 선호하는데 조화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 정하면 정서적 안정성 혹은 정서적 불안정성이라고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향으로 스스로 통제감을 갖고 외부 세계를 위협적이지 않게 느끼면은 이제 정서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개성 외향적인 건 친정 쪽을 닮았어. 네, 5번.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상담기법 6가지만 쓰시오. 네, 이 문제는 필기 시험에서도 가끔 이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자, 16년 이후로 21년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11년, 12년, 13년, 16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요 문제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기법, 기본 상담 기법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와 같이 내담자 행동을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기법. 네, 이 문제는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 구분을 하시고요. 자, 6가지 정답 작성합니다. 내담자 저분은 근거 없는 변명으로 책임 전가한다. 저분 근거 없는 변명으로 책임 전가한다. 저항감 재인식하고 다루기. 네, 상담 진행을 하다 보면 내담자의 저항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담자가 직설적으로 그런 저항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혹은 내담자가 자기 무의식적인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는 이 저항감 재인식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저항감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지만 은유를 사용해서 우회적으로 이런 저항감에 대해서 다룰 수 있고요. 또한 내담자와 친숙해지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저항감을 재인식하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류 및 재구성하기. 내담자의 세계관, 생각을 이제 분류하고 재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인지 상담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이제 핵심 키워드잖아요. 이것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근거 없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변명에 초점 맞추기. 변명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 변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 다음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전이된 오류라는 것은 이 심리적인 오류, 내담자의 심리적인 오류가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오류가 내담자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런 내담자의 심리적 오류가 발생한 것. 요게 이제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인데요. 전이된 오류에는 정보, 한계, 논리적 오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필기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가 있고요. 가정 사용하기. 이미 어떠한 사실을 가정한 상태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상담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이미 당신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계획이 있나요?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계획이 있다는 걸 전제로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그래서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의 의미보다는 뭐 공손한 명령이나 이제 주의를 요하는 요런 내용, 요런 의미를 이제 갖고 질문하는 것. 요게 의미 있는 질문, 지시 사용하기고요. 또한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반성의 장 마련하기. 내담자가 스스로 반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저분, 근거 없는 변명으로 책임 전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5가지. 검사를 제작할 때 예비문항을 실제 문항수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놓죠.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예비고일. 저는 예비고일인데요. 난 참고요. 예비고일, 난 참고요. 그래서 고하면은 고등 정신 기능을 잘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복합성이라고 하고요. 다음 1. 일치해야 된다.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난이도가 적절해야 하고요. 참구유, 참신해야 돼요. 내용 형식이 참신하고 차별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겠죠. 문항 내용이. 유리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비고일, 난 참구유, 고등 정신 기능을 측정해야 하고 일치해야 되죠. 측정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난이도 적절해야 하고요. 참신하고 문항 차별화해야 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7번 REBT, 인지정서 행동상담의 기본 개념 ABCDEF 모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2024년 1회부터 공부해오면서 몇 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자세한 또 설명 있는 영상 더보기란에 연결을 시켜 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 작성만 다시 해볼게요. 사신결박 효과 느낌 ABCDEF. 그래서 ABCDEF라고도 나오고 ABCDE라고도 나오는데 뭐 문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하면은 선행 사건이죠. 액티베이팅 이벤트. 그래서 내담자의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사건들로 인해서 내담자는 신념체계를 형성하게 되죠. 비합리적 신념체계입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체계로 인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불안, 우울, 신체화 장애 등의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런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한 결과, 이것이 효과죠. 이펙트. 그래서 내담자에게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 이게 필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 감정. 요렇게 A, B, C, D, E, F. 그리고 REBT에서 A, B, C, D, E 모델과 함께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 세 가지 당위성이죠.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당위성. 자타세상입니다. 자타세상, 요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에 연결해 둘 테니까요. 정리가 안 되신 분들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필수적인 개념,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방어기제 5가지 이상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하고요. 최소 3가지 이상은 설명까지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이 불안의 3가지 유형입니다. 불안의 3가지 유형은, 자, 프로이드는 성격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성격 구조가 이렇게 빙하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빙산의 일각.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수면 아래의 대부분은 무의식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관장하는 것, 무의식을 관리하는 것은 이드라고 합니다. 원초아. 원초아는 쾌락 원칙에 따라서 무의식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 충동이 이제 정신분석 상담에서 동기가 되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자아는 어떤 원칙에 따라? 현실 원칙에 따라서 의식을 관리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현실을 넘어선 이상, 도덕 원칙이 있죠. 네. 도덕 원칙에 따라서 초자아가 또 관리를 합니다. 초자,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자아, 자아, 원초아, 네, 이렇게 3개가 이제 성격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자아는 초자아와 원초아 간에 이제 중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의 구조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현신도입니다. 현신도. 프로이드의 현신도는 자아 불안이다. 그래서 현신도,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어요. 현실적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 실제 불안을 말하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현실 불안. 그래서 이 3가지 성격 구조 중에 자아와 연관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신경증적 불안은 이 원초아, 무의식에 있는 원초아와 자아 간의 갈등, 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적 충동이 자꾸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자아는 억누르려고 하겠죠. 요 둘 사이의 갈등, 무의식적 본능과 현실 원칙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 욕구가 막 충동적으로 표출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요게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고요. 마지막 도덕적 불안입니다. 도덕적 불안은 도덕 원칙, 초자아죠? 이 초자아와 이 원초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것이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 도덕 원칙이 성격 구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면 뭔가 비도덕적인 욕구,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엄청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런 내적 갈등이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현신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9번.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흥미사정기법 3가지. 네, 흥미사정기법 3가지가 있고 또 수포의 흥미사정기법이 있죠. 수포의 흥미사정기법은 2024년 1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수포 흥미사정 기법은 제가 따로 더보기에 연결을 시켜 놓을 테니까요. 표현 조작 조사된 흥미죠. 요거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정리를 하시고요.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흥미사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카드 작업 선호를 암기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흥미사정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직업카드 분류, 흥미사정의 대표적인 기법이죠. 직업카드를 내담자에게 보여주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 모르겠다. 이 3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경험 분석. 과거의 내담자의 작업 경험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담자의 가치, 생활 방식, 직업 선호도 등을 알 수 있는 작업이고요. 직업 선호도 검사는 검사를 통해서 홀랜드 6가지 흥미 유형을 기반으로 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흥미를 사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정이라는 말, 조사한다라는 의미죠. 조사하고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흥미 사정 기법은 카드 작업 선호. 10번입니다. 행동주의 기법 중에 적응 행동 증진 기법 3가지. 이것도 출제가 빈번하게 되죠. 별 5개의 빈도 출제 문제입니다. 적응 행동 증진 기법 이퀄 뭐죠? 학습 촉진 기법이다. 적응 행동 증진 기법 학습 촉진 기법이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행동주의 강변 모델 기억해두세요. 강변 모델이 이제 학습 촉진 기법, 적응 행동 증진 기법이고요. 홍주장은 둔감해. 요거는 뭐였죠?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는 문제 답안만 작성을 해볼게요. 강변 모델, 강화. 강화는 뭐예요? 목표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줌으로써 목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변별학습. 행동을 변별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은 더 강화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그 빈도를 낮추도록 학습시키는 게 변별학습, 변별해서 학습시킨다. 사회적 모델링, 모델링이라는 것은 관찰, 모방을 통해 배우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회적 관찰, 사회적 모방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사회적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불안 감소 기법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더 많이 됩니다. 같이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이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가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요.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꼭 가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 투사적 검사와 비교해서 객관적 검사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작성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는 정답 작성만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 제가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요. 이 투사적 검사, 객관적 검사 이 내용을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가서 영상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신체 검사 결과 상황이고요. 무제한 왜곡은 단점입니다. 객관적 검사는 이제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표준화된 검사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채점 해석이 용이하다. 검사자의 주관성이 배제되어 있어서 객관성이 보장되죠. 표준화된 검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결과에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규준이 보통 다 있습니다. 표준화된 검사는 대부분 규준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황 변인의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 검사 결과 상황 장점이고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의 장점 5가지까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단점 3가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이 정리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내담자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별 4개 정도 출제 빈도인데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전에 좀 출제가 많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목적 인식의 불만족은 역에 대한 탐색을 조장한다. 목적 인식의 불만족은 역에 대한 탐색을 조장한다. 그래서 인식의 불만족,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흥미를 사정하는, 흥미를 알아보는 목적은 불만족이 뭐였는지, 그 원인이 뭐였는지를 알아보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의 흥미가 여가적인 선호인지 아니면 직업적인 선호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안, 직업 대안을 규명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탐색을 조장한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 목적도 있다. 목적 인식의 불만족은 역에 대한 탐색을 조장한다. 끝. 13번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6가지를 기술하시오. 이것도 별 5개 출제 빈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쓰시오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있었어요. 2010년도 이후에는 부정적 효과를 쓰라는 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들 간에 지나치게 이제 저임금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임금 경쟁 대신에 생산 혁신에 더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합리와 근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인상 효과가 있죠. 그래서 노동자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영향을 줍니다. 노동자 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 투자가 늘어나겠죠.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가 늘어나면 향후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 소득 분배 개선은 이제 뭐 직종별로, 산업별로 이런 임금 격차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완화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유효 수요가 증대되죠. 유효 수요라는 것은 실구매력을 반영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효 수요가 증대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동쟁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 평화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보시면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고용이 당연히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저하. 이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 훈련이나 기술 투자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업은 교육 훈련에 투자를 줄이게 되고 교육 훈련 투자가 줄어들면 노동력은 질적으로 저하가 된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라는 것은 역진적, 그러니까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죠. 저소득 근로자의 채용이 줄어들고 실직을 하게 되니까 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던 임금이 어디로 가나요? 고임금 근로자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 분배가 반대로 일어난다라고 해서 역진적 효과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업종 간의 이런 경제활동, 소득 분배가 왜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부정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암기는 최저임금제, 경합 말고 질적 수요 평화롭게. 그래서 고질적 역분배가 문제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긍정적 효과는 꼭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국표준직업분류
점수에서 직무 유사성을 구분하는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네, 이거는 출제 빈도는 별 2개 정도 출제 빈도고요. 직무의 유사성은 경기도 입지를 따져본다. 경기 입지예요. 경기 입지. 그래서 직무가 서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그 직무에 요구되는 경기 입지, 요구되는 경험, 그 직무에 요구되는 기능, 입직 요건, 그리고 요구되는 지식, 이 4가지를 고려해서 직무 유사성을 구분한다. 경기 입지. 15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가지. 경제활동 참가율,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미치는 요인.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별 5개 출제 빈도고요. 네,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결정 요인. 네,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정 요인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6가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기혼 여성 가임기에 고교 자녀는 법 배우자. 가임기에 고교 자녀는 법 배우자. 그래서 가임, 가계 생산 기술에 따라서 가계 생산 기술이 낙후돼 있으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줄어들겠고요. 임금, 시장 임금이 내려가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기혼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를 안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교 자녀, 고용시장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경직되면 취업이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낮아지는 거고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집니다. 고교 자녀는 자녀수죠.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요인, 이런 육아 관련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할수록 경제활동 참가율 낮아진다.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낮아진다. 네, 뭐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 명칭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혼 여성 가임기에 고교 자녀는 법 배우자. 네,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네, 요 내용은 한국직업사전이에요.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강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작업 강도는 5단계 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해요. 아가 보는 게 보통 힘든 강도가 아니에요. 아주 힘들어요. 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아 하면은 아주 가벼운 작업, 가 하면은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이고요. 아주 힘들어, 아주 힘든 작업. 네,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고 숫자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게 48에 20, 40 플러스 48에 20, 40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벼운 작업 4, 가벼운 8. 그래서 48에 20, 40 플러스예요.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는 48에 20, 40 플러스고요. 그 무게의 절반이 이제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경우는 들어 올리는 것의 절반이다. 그래서 8kg은 4, 20은 10 이렇게 되고요. 요 아주 가벼운 작업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때때로 장부대장 소도구를 들어 올린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가 보는 게 보통 힘든 강도가 아니야. 아주 힘들어. 48에 20, 40 플러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 작성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 몇 킬로그램의 물건이죠? 아주 가벼운 작업 최고 4kg의 물건. 그리고 보통은 아가 보는 게 보통이죠. 48에 20이죠. 그래서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여기는 절반이니까 10kg 정도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린다. 힘든 작업은 48, 20, 40이죠. 그래서 최고 40kg 물건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린다. 17번입니다. 비수요 부족 시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럽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시럽은 마구 경계해야 된다. 시럽은 마구 경계해야죠. 우리 필기 시험 준비할 때 시럽은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시럽의 유형, 매번 출제가 되죠, 거의. 그래서
아마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이제 리마인드를 같이 해볼게요. 마구 경계,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계절적 실업이다. 이 중에서 경기적 실업만 수요 부족 실업이고요. 나머지는 뭐겠어요? 마구개, 요 세 가지는 비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보면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 키워드가 정보예요. 정보의 미스매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그래서 원인은 직업 정보의 부족. 그리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가 원인이죠. 그래서 지역 간 혹은 산업 간의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그래서 일시적인 특징이 있죠. 이렇게 마구개, 요 세 가지가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업 정보 부족이 원인이고, 구조적 실업, 지역 간, 산업 간 노동력 수급 불균형, 계절적 실업은 기후나 계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네, 18번. 다음 자료를 보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계산하시오. 네, 이런 고용률, 실업률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생경비 취실이죠. 생경비 취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어지고 생경비,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실이죠. 취업자, 실업자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먼저 전체 인구는 500,000명이고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는 400,000명이죠. 15세 이상 인구는 바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래서 400,000명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취업자 2,000명이라고 했어요. 200,000명. 그래서 취업자 200,000명. 실업자는 20,000명이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이 둘을 합친 거니까 220,000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400에서 220을 빼니까 180,000명이다.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해볼게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요 둘이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고용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네, 요렇게 계산하는 게 고용률이고요. 그 다음 취업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취업률은 요렇게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그러면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400,000분의 220,000 곱하기 100 하면 55%다. 고용률 계산하면 고용률은 요 둘이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그래서 400,000분의 200,000 곱하기 100 하면 50%. 네. 여기 약이 아니라 그냥 등호 표시죠. 예, 오타입니다. 3번.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네, 요 둘이죠. 곱하기 100.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220,000, 실업자는 20,000 곱하기 100 하면 약 9.09090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9.1%.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에서는 고용률, 실업률 이거 계산하는 거는 계산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경비 취실 기억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1년 2차 2회 기출보건 문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이제 덮지 마시고 간단하게 복습해보시고 또 문제 답안 작성만 하고 넘어간 문제들 이제 내용 설명 이제 링크 걸어놓은 문제들 있잖아요. 내용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꼭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면은 더 암기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암기한 내용이 시험 중에 생각나지 않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적을 수 있잖아요. 아는 대로. 그러니까 꼭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